사돈, 지금 바닥에 흩어진 이 5만 원권 지폐들 한 장씩 정성껏 다 주우세요. 아까 제 얼굴에 던지실 때처럼 힘있게 주우셔야지 왜 손을 그렇게 떠십니까? 아, 주우면서 제 신발에 묻은 흙도 그 비싼 실크 넥타이로 좀 닦아주시고요. 당신들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던 격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사돈댁의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실 천장에 매달린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불빛이 바닥에 흩뿌려진 지폐 위로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어디서 시장통 고기 비린내를 풍기느냐며 제 면전에 대고 소금을 뿌려대던 안사돈의 얼굴은 이제 갓 낚아 올린 생선처럼 파랗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제가 방금 던져놓은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고물상에서도 거절할 법한 낡은 종이었지만 그건 이 집안이 대대로 명문가라며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녔던 화려한 명성의 실체를 단숨에 무너뜨릴 핵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누구의 발밑에서 시작된 것인지 증명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 상석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만지작거리던 사돈 영감은 어느새 바닥으로 내려와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사돈, 아니 형님, 제발 그것만은 태우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하인 부리듯 현관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제가 밤새 정성껏 고아온 곰국을 개 사료보다 못하다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호령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제 신발 끝에 묻은 흙이라도 하칠 기세로 비굴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떨리는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제 신발에 묻은 굵은 소금 알갱이들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형님입니까? 아까는 제 손이 더럽다며 소금을 뿌리시더니 이제는 제 발목이라도 잡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사돈 영감님, 인생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40년 전 제가 시장 구석에서 굶어 죽어가던 한 어린아이를 제 앞치마 폭에 숨겨졌던 그날, 저는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국밥 한 그릇이 당신네 집안의 목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평생 소머리 국밥을 말아 손가락 마디가 다 틀어지고 아들 녀석 의사 만들겠다고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 이순임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0.1%라는 사돈댁의 명주를 쥐게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의 힘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30년 넘게 꽁꽁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과 제가 가슴 깊은 곳 가마손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40년 전의 약속이 맞물리며 시작된 기막힌 복수극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통쾌하고도 서글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외아들 정우의 35번째 생일날이었지요. 그날 저는 새벽 3시부터 시장 가게로 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릴 적부터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소머리 국밥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핏물을 서너 번 갈아주고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부채질하며
기름기를 일일이 걷어냈습니다. 정성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생각에 제 무릎 통증도 잊은 채 보온병에 가득 담아 아들의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 역사를 오르내리며 제 몸엔 은연중에 고기 삶는 냄새가 배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자식 뒷바라지한 훈장 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를 맞이한 건 아들의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현관문 틈 사이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질색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그 표정, 평생 잊히지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실 때 제발 옷 좀 갈아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온 집안에 고기 누린내가 다 배면 어떡해요? 오늘 우리 정우 시 교수 임용 축하 파티하러 중요한 분들 오시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시면 제 체면은 뭐가 돼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들고 간 국밥 보따리는 식탁 위에 올려지기도 전에 비위 상한다는 며느리의 핀잔과 함께 현관 바닥 차가운 타일 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안사도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차림새를 훑어보았지요. 사돈, 정우가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시장통 차림으로 드나드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격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사돈께서는 도통 배려가 없으시네요. 정우 장래 생각하시면 좀 자중해 주셔야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비린내 나는 노인 취급이라니요. 그들은 제가 가져온 음식을 쓰레기 보듯 했고 제가 앉은 자리엔 페브리즈를 뿌려대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쥔 종이 한 장에 와르르 무너질 모래성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던 제 거친 손이 사실은 40년 전 그들의 숨통을 살려주었던 은인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장 골목에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국밥집 간판 아래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제 가게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제 앞에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임 아주머니,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40년 전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가마솥 옆에 저를 숨겨 살려주셨던 그 진철이입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40년 전 시장 골목에서 혹겹 저고리를 입고 떨고 있던 깡마른 소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이 서러움을 되돌려줄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빗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현관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와 시장 골목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 소희의 그 서슬 퍼런 눈빛과 제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던 사돈댁의 비웃음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들 정우의 집에서 벌어진 일은 제 평생의 자부심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보온병에 담아갔던 뜨끈한 소머리 국밥. 아침부터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혹여나 기름기가 남을까봐 면 보자기까지 써가며 걸러낸 그 맑은 국물. 그것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을 때 며느리는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비명을 지르며 바닥부터 걱정했습니다. 아, 내 바닥. 이거 이태리에서 공수한 천연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왜 이리 칠칠치 못하세요? 이 냄새 나는 걸 왜 여기까지 들고 오셔서 일을 만드세요, 정말.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싱크대 밑에서 쓰레기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밤새 고운 고기 건더기들을 신문지로 대충 훑쳐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갓 버무려간 겉절이도 아들 녀석이 환장하는 깻잎장아찌 통도 집안에 젓갈 냄새 배면 안 된다며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제 진심이, 제 평생의 업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퇴근한 아들 정우가 들어왔지요.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생일이라고 국밥을 좀. 그런데 바닥에 쏟아져서 소희가 화가 많이 났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은 엉망이 된 바닥과 장인, 장모의 싸늘한 표정을 번갈아 살피더니 오히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소희랑 장인어른 기분 다 망쳐놓고 제발 엄마 수준에 맞게 좀 살면 안 돼? 왜 자꾸 여기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 병원 동료들이 엄마 이런 모습 볼까봐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는 줄 알아? 수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휘도록 국밥을 말아 의대를 보낸 결과가 고작 창피한 엄마라는 낙인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옆에서 혀를 차더니 제 손에 낡은 걸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사고 치셨으니까 책임은 지셔야죠. 이거로 바닥에 남은 기름기 싹 닦고 가세요. 아주머니 부르려다가 어머님이 흘린 거라 참는 거예요. 다 닦고 나면 저기 현관 구석에 둔 돈 가져가시고요. 다신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명색이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돈댁 식구들이 소파에 앉아 비싼 양주를 마시며 비웃는 소리를 배경 삼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기며 기름기를 닦아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국물과 섞였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물마저 바닥 지저분해지니 얼른 닦으라며 재촉했으니까요. 그렇게 굴욕적인 청소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날벼락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들 손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돈 영감이 운영하는 제1건설에서 이 시장통 일대를 재개발한다며 제 가게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사돈댁에서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드님 병원 개원 자금 우리 회장님이 다 대주기로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버티시면 아드님만 곤란해지는 거 몰라요?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고 어미의 목숨 줄인 가게를 내놓으라는 협박. 저는 가게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30년 넘게 고기 삶는 연기를 마시며 지켜온 이 터전이 그들에게는 그저 아들 개원 자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하찮은 땅덩어리였나 봅니다. 못 나간다. 죽어도 못 나가. 여기가 어떤 곳인데. 제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사내들은 비웃으며 가게 간판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낡은 국밥집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검은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로 씌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젖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더 이상 저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주머니가 그동안 베푼 그 온정이 이제는 저들의 오만함을 태울 불꽃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남자의 눈빛은 서늘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40년 전 살려주신 진철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사돈댁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이 집안의 추악한 밑바닥이 담긴 진짜 가계부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진철이가 건넨 가죽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가방 표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지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진철이는 정중하게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며느리에게 소금 세례를 받고 젖은 채로 떨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이 서류부터 보십시오. 저들이 아주머니를 시장 노인네라 부르며 멸시할 때 사실은 자기들 발밑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게의 낡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수십 년 전의 토지 대장, 그리고 잉크가 번진 채 기록된 어느 문중의 재산관리 장부였지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 시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 잃어버린 땅들이 다 이 집안으로 넘어갔단 말이냐? 진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사돈댁인 제1건설 오창석 회장. 그 집안이 명문가라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족보, 그거 다 가짜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혼란을 틈타 아주머니 시댁 가문, 그러니까 진정한 지주였던 광산 김씨 문중의 땅 문서와 신분 기록을 가로챈 겁니다. 오 회장의 아버지는 원래 그 문중에서 마름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피난간 사이 빈집을 털고 문서들을 조작해 주인 행세를 시작한 겁니다. 제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평생을 근본 없는 시장댁이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던 안사돈, 그리고 제 아들을 개천에서 난 용 취급하며 은혜를 베푸는 척하던 사돈 영감. 그들이 사실은 우리 가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들의 후손이었다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강남 저택과 제1건설의 종잣돈이 된 토지들, 법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직계가족에게 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외 자본을 움직이며 준비해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들이 아주머니의 가게를 뺏으려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저들의 성을 통째로 무너뜨릴 겁니다. 진철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40년 전 제가 가마손 옆에 숨겨졌던 그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자산운용사의 수장이 되어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돈과 권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아프게 한 건 제 아들 정우의 배신이었습니다. 진철이는 제 표정을 읽은 듯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드님 정우 씨 말입니다. 사실 사돈댁에서 정우 씨를 사위로 맞은 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오 회장의 회사가 비자금 세탁 문제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뒤를 봐줄 똑똑하고 배경 없는 사위가 필요했던 거죠. 정우 씨는 지금 사돈댁의 온갖 지저분한 뒷감당을 떠맡고 있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우 씨는 어머니를 버리고 그들의 발치에 엎드리는 길을 택했군요. 사진 속 정우는
사돈 영감의 골프 가방을 대신 메고 비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 아들이 처가의 머슴 노릇을 하며 제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뭐냐?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둑놈들의 종이 되기를 택했다면 나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 진철아, 내가 무얼 하면 되겠느냐? 그 오만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훔친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내 반드시 봐야겠다. 진철이는 비로소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화려하게 금박이 박힌 초대장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호텔 연회장에서 제1건설 창립 기념일 겸 명문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오 회장이 자신들의 가문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자리죠. 아주머니, 그날 그곳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갑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진철이가 건넨 초대장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넘게 고기 기름에 절어 살던 제 손마디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사돈댁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소금을 뿌리며 쫓아낸 노인네가 자신들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폭탄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진철이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에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덮어준 진철이의 코트에서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지요. 그 냄새를 맡고 있으니 40년 전 그 지독하게 춥고 배고팠던 겨울밤의 공기가 다시금 피부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눈발이 매서웠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은 깜빡거리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 정막만이 가득한 밤이었지요. 저는 남편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갓돌이 지난 아들 정우를 등에 업고 가마솥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뒤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도둑고양이냐? 부직갱이를 들고 나간 제 눈앞에 보인 건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떨어진 혹겹 저고리 사이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얼어붙은 밥덩이를 맨손으로 파헤쳐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이내 힘이 다했는지 눈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진철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여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등과 종아리는 시퍼런 피멍과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철이는 사돈댁 오 회장의 아버지가 밖에서 몰래 낳아온 자식이었습니다. 집안에 수치라며 창고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리다 급기야 엄동설 안의 산에 버려진 아이를 지나가던 나무꾼이 불쌍히 여겨 시장통에 내려다 놓은 것이었죠. 아줌마,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 집에 가기 싫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이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제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솥에 남은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제 아들 정우를 먹이려고 따로 빼두었던 귀한 양지머리 고기를 수북이 썰어 넣었지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아이는 그제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국밥 그릇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오 회장 가문에서 보낸 덩치 큰 사내들이 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종놈 하나가 도망갔는데 혹시 본 사람 없느냐며 몽둥이를 들고 가게마다 들이닥쳤지요. 그들이 제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을 때 저는 진철이를 펄펄 끓는 가마솥 옆 땔감을
쌓아두는 좁은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집보다 큰 시장 앞치마를 2겹, 3겹 겹쳐 아이를 가렸습니다. 거기 뒤엔 뭐야? 비켜봐. 사내들이 땔감 쪽을 뒤지려 하자 저는 국자를 높이 들고 가로막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기는 내 자식 먹일 국 끓이는 신성한 곳이야. 어디 더러운 발을 들여. 사내들은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와 제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습니다. 아이는 가마솥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숨겨줬다가 우리 집안 망할 일 있느냐며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진철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친정 쪽 먼 친척 집으로 아이를 몰래 피신시키던 날 진철이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맹세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숨겨주신 이 따뜻한 앞치마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 앞에 다시 나타날게요. 그 아이가 40년 뒤 제 눈앞에 나타나 저를 무시하던 사돈댁의 명주를 쥔 자산가 강진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회상에서 깨어나기도 전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노란 헬멧을 쓴 사내들이 굴착기를 끌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고집도 정도껏 부리셔야죠. 오늘 안에 인감도장 안 찍으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아드님 의사 가운 벗기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오세요. 용역 사내들이 해머를 들고 가게 간판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수님네 국밥 간판이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철이가 준 가방 속에 든 서류들을 품에 안고 저는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누굴 보고 나오라 말아야. 내 시아버지가 훔쳐간 우리 집안 족보랑 땅 문서 내가 지금 다 들고 있다. 어디 한번 부셔봐라. 부수는 순간 내 남편 정우 인생뿐만 아니라 내 친정 식구들 전부 감옥행인 줄 알아. 제 섯을 펄언 외침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진철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참아왔던 복수의 서막을 올릴 때가 된 것입니다. 가게의 상징과도 같았던 수님네 국밥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2 동강이 났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빛바랜 글씨가 흙먼지 속에 처박히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용역 사내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해머를 고쳐 잡았고 그 뒤에서 며느리 소희는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즐기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세요? 이 낡아빠진 건물이 어머님을 지켜줄 것 같았어요? 정우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작 도장 찍으셨으면 이런 망신은 안 당하셨잖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가방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그 가방은 또 뭐예요? 설마 그 안에 든 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꿈 깨세요. 이제 여기는 우리 친정 아버지 땅이고 내일이면 이 지저분한 국밥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소희가 그토록 떠받드는 자기 집안의 추악한 도둑질의 증거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제가 입을 떼려는 찰나 시장 골목 끝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서너 대가 용역들의 앞길을 막아서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역들을 순식간에 에워쌌고 그 중심에서 진철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간판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소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남의 영업장 기물을 파손하는 게 제일건설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오 회장 댁 며느리의 개인적인 취향입니까? 소희는 갑작스러운 거물급 인사의 등장에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상관이야? 여긴 우리 땅이고 우린 정당하게 철거를. 당신의 땅? 진철이가 말을 가로채며 비웃었습니다. 이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SPC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100%를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매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게의 철거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진철이의 말에 소희는 정신이 나간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분명히 여긴 확보했다고. 오 회장님은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실 겁니다. 제일건설이 신도시 사업을 위해 끌어다 쓴 단기 자금들의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그 채권단 대표가 바로 접니다. 진철이는 소희를 지나쳐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묻은 제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오지 못해서 간판이 상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 간판보다 100배, 1000배 더 화려한 자리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용역들은 이미 진철이가 데려온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홀로 남겨진 소희는 분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너는 아까 이 가게가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했지? 그런데 어쩌나? 내일 사라지는 건 이 가게가 아니라 내가 누리던 그 가짜 공주님 생활일 것 같은데. 내 남편 정우한테 전해라. 애미를 버리고 선택한 그 집구석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곳이었는지 내일 호텔 연회장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소희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소희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제 주변으로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진철이는 저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복수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들이 아주머니를 비린내 나는 노인이라 무시했지요. 내일은 저들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만큼 고귀한 모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철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비밀스러운 의상실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비단들이 가득하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수를 놓는 곳이었죠. 진철이는 그곳에서 가장 은은하면서도 위험 있는 보라색 명주 한복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연기에 그을린 얼굴이었는데 정갈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진주 비녀 그리고 기품 있는 한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40년 전 어머니가 저를 숨겨주셨던 그 앞치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갑옷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옷이 어머니의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저들의 거짓된 족보를 찢어버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십시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수님. 너는 평생 정직하게 국밥을 말아 자식을 키웠고 굶주린 아이를 살렸다. 부끄러울 것 하나 없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저 위선자들이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가라앉았습니다. 가방 속에 든 낡은 족보와 땅 문서는
이제 사돈댁의 심장을 겨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벽면마다 제1건설 오창석 회장의 가문을 칭송하는 금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비싼 샴페인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 사돈 영감 오창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사교계 인사들 사이에서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 아들 정우는 그 뒤에서 샴페인 쟁반을 든 웨이터처럼 처가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귀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조명이 단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오 회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제1건설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 가문의 유구한 역사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땅의 중심을 지켜온 명문가로서 앞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오 회장의 입에서 명문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연회장 문 밖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남의 집 머슴 살던 집안이 족보를 훔쳐 입고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운운하다니요. 그 위선의 끝이 어디인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가문중의 유물을 공개하며 건배사를 올리겠습니다. 오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손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고 음악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진철이가 에스코트하는 손을 잡고 천천히 연회장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보라색 명주 한복은 조명을 받을 때마다 깊고 고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그 중심에서 빛나는 진주비녀는 사돈댁 식구들이 걸친 화려하지만 천박한 보석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엄을 보여주었지요. 저 노인네가 왜 저기 있어? 소희의 비명 섞인 혼잣말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 회장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아들 정우는 귀신이라도 본 듯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단상 앞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시장 바닥을 디뎌온 그 단단한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의 낡은 보자기 뭉치로 향했습니다. 사돈 영감님, 가문의 정통성을 보여주신다더니 겨우 그 가짜 족보를 보여주려 하셨습니까? 진짜 주인이 여기 왔는데 인사가 참 늦으십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 회장은 당황해하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미친 노파가 여기가 어디라고.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 노인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저를 덮치려던 찰나 제 옆에 서 있던 진철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손을 함부로 대는 거냐? 오늘 이 행사의 메인 스폰서이자 제1건설 최대 채권자인 제2투자그룹 강진철 회장이 모신 귀빈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제1건설은 오늘부로 파산이다. 진철이의 한마디에 경호원들은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왜 저 노인네 편을 들지? 진짜 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오 회장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누런 종이 뭉치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창석 회장이 자랑하는 명문가의 실체를 보십시오. 40년 전 우리 시댁 가문이 피난가며 맡겼던 땅 문서와 족보를 가로채서 주인 행세를 해온 머슴 집안의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찍힌 진짜 인감과 오 회장이 조작한 인감을 대조해보면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1분이면 밝혀질 일입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오 회장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아래로 고꾸라졌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제 발치로 달려와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이 노인네가 미쳐서 어디서 가짜를 가져온 거야. 저는 소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작? 그럼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리느라 작성한 이 이면 계약서도 조작이냐? 그리고 소혜야, 내가 내 국밥집에 사람 보내서 행패 부리고 나한테 소금 뿌린 그 영상. 지금 이 호텔 대형 스크린에 다 나오고 있단다. 진철이의 신호와 함께 연회장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비린내 나는 노인네라고 소리치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고귀한 귀빈들의 입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우는 제 눈을 피하며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렇게 창피해하던 이 애미의 손이 사실은 내가 빌부터 살던 이 집구석에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그 화려한 지옥에서 어떻게 사나 내 똑똑히 지켜보마. 오 회장은 바닥을 기며 제 한복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돈. 아니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무참히 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내 진심이 담긴 국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을 때, 당신들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비를 포기한 거야. 저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제1건설의 모든 경영권을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훔쳐간 모든 재산은 원래의 주인인 우리 문중과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도둑질한 옷은 이제 그만 벗고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돌아가시지요.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사돈댁의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오 회장과 소희를 연행하기 시작했고 아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제1건설 오 회장 가문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지요. 명문가의 추악한 민낯, 4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주인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동의 주인공인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통 국밥집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두 동강났던 간판 대신 진철이가 정성껏 새로 짜올린 깨끗한 나무 간판이 걸렸다는 것뿐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각, 가게 문 앞에 검은 그림자들이 머뭇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호텔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임시로 풀려난 사돈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명품 슈트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점퍼를 걸친 사돈 영감과 화장이 다 번져 흉측한 물골이 된 며느리 소희,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는 아들 정우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아니 형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집도 절도 다 가압류당하고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정우도 병원에서 쫓겨나고 의사 면허까지 정지될 위기입니다.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오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옆에서 소희는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지요.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때 그 소금. 제가 제 손을 잘라서라도 사죄할게요. 제발 정우 씨 인생만은 망치지 말아주세요. 예. 저는 가만히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들어 낡은 뚝배기에 국밥 한 그릇을 진하게 말았습니다. 고기 고명을 듬뿍 얹고 파를 송송 썰어 넣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그들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당신들이 그렇게 비린내 난다고 침 뱉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국밥이다. 시장 노인네가 만든 비천한 음식이라 못 먹겠느냐? 오 회장은 허겁지겁 국자를 들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지요. 뜨거운 국물에 입천장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그는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국물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 국밥 한 그릇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국밥 국물과 같다.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정성을 다해 고우면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되지만 욕심부려 불을 키우고 남의 고기까지 뺏어 넣으려 하면 결국 탄내가 나서 아무도 못 먹는 오물이 되는 법이지. 당신들은 그 탐욕으로 인생을 새카맣게 태워 먹었어. 이제 와서 물을 부어본들 그 탄맛이 지워지겠느냐? 저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우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철이와 상의해 작성한 가족관계 단절 및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정우야, 너는 오늘부로 이 어미와 남남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수준 높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처가덕 보지 말고 애미 고열 짜지 말고 내가 말한 그 대단한 의사면허. 그거 없이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세상에 증명해봐. 아, 그리고 내가 며느리랑 같이 나를 보내려 했던 그 요양원 말이다. 그 요양원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내가 나를 가두려 했던 그 방에 이제 내 장인과 장모를 모실 생각이다. 그곳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말이다. 정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래? 나 엄마 자식이잖아. 나 정우라고. 자식? 저는 정우의 뺨을 서늘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 정우는 내가 내 정성이 담긴 국밥을 쓰레기통에 쳐넣던 그날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내 가게에 밥 빌어먹으러 온 불쌍한 손님일 뿐이야. 밥값은 치러야지.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제게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이 돈 들고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내 시장 골목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내 주변을 얼씬거리면 그때는 진철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가마솥 불길에 당신들을 던져버릴 테니까. 사돈댁과 아들은 쫓겨나듯 가게 밖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 인형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면 속이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을 제 손으로 끊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진철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빗물 묻은 제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의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저들이 가져갔던 어머니의 미소,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진철이의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40년 전 그 어린 소년을 안아줬던 제 앞치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떠들썩했던 제1건설의 몰락 소식도 이제는 사람들의 입가에서 조금씩 잊혀가고 그 자리는 다시 삶의 생경한 냄새들로 채워졌지요. 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에는 더 이상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조바심이나 사돈댁의 무시를 견뎌내기 위한 도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정성껏 가마솥을 닦아냅니다. 진철이가 새로 지어준 이 나눔의 가마솥 식당은 이제 시장의 사랑방이 되었지요. 입구에는 배고픈 이는 누구든 들어와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요. 사돈 영감과 안사돈은 결국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요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평범한 노인들과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똑같은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립니다. 가끔 면회를 가면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명예와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건네는 귤한 봉지에 감지덕지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린 저의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지독한 형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정우는 이혼 후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한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가끔 제 가게 근처를 서성이다 간다는 시장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만 저는 결코 문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나무가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다시 새순을 틔울 수 있듯 저와 정우의 인연은 그날 그 빗물 섞인 국밥과 함께 끝이 났으니까요. 대신 저는 매달 정우의 이름으로 시장 고아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애미의 손으로 조금이나마 씻어주고 싶은 마지막 미련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볕 좋은 오후 진철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설레는 표정으로 제 앞에 비행기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마솥은 잠시 잊으세요. 저랑 같이 세상 구경 가기로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넓은 바다 건너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철이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제 앞치마 속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소년의 손이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되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국밥 한 그릇의 인연이 40년의 세월을 돌아 저에게 진짜 아들을 선물해 준 셈입니다. 진철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내가 끓인 국물에 갇혀서 내 자식이 던진 돌에 맞으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정말로 숨이 쉬어지는구나. 가게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나서는 길,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합니다. 수님씨, 잘 다녀와. 할머니, 비행기 조심해서 타세요.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가 귓가에 울립니다. 제가 소금을 맞고 무너졌을 때 제 손을 놓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저 살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 마음이 넉넉해졌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높게 솟은 강남의 빌딩 숲이 멀어집니다. 한때는 저 화려한 건물들 속에 제 자리를 만들고 싶어 안달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고귀한 인생은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텅 빈 속을 채워주는 따뜻한 뚝배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베푼 작은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마솥 밑에 불씨처럼 조용히 살아있다가 당신이 가장 추운 날 거대한 불길이 되어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국밥 한 그릇, 때로는 짜고 때로는 맵겠지만 마지막까지 정성껏 고안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식탁에도 통쾌한 사이다 한 잔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오를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동안 이수님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스스로를 아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